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국어 여행을 함께 떠날 김대은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내재적 관점에서 시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의 해석 방법을 총 몇 개를 배웠었죠? 네,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다는 못 끝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의 해석을 마저 하고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도 물론 나름의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머지 이제 3가지 더 배운 문학 해석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해석들을 조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이제 봤었는데, 먼저 이제 봄이라는 아이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 자, 여기에서 너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봄을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를 부르는 거는 마치 봄을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었고요. 자, 그래서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왜요? 계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즉 계속 기다려도 안 올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온다라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봄이 언젠가는 느리지만은 꼭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기다리는 대상이 나왔어요. 말하는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 화자는 지금 봄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봄이 이제 시적 화자한테 오기까지 약간 난관들이 있었거든요. 장애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봄이 나는 너무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봄이 빨리 나의 곁으로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봄이 나에게 오는 길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였죠? 그렇죠. 뻘밭 구석, 그 다음에 썩은 무릉덩이. 그리고 얘가 한눈을 팔아요. 싸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지금 봄이 나자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봄이 나에게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순탄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지만 봄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봄이 지쳐서 나자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봄이 오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봄이 지쳐서 나자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봤던 부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바람에다가 네모 표시 해주시고 별표 하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봄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대상이 뭐냐면 바람이 봄한테 찾아왔어요. 뭘 들고 바람이 봄에게로 달려갔냐면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갔답니다. 자, 일단 바람 역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선 바람 역시 의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다급한 사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시적 화자가 봄을 엄청나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연을 들고 바람이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바람이 봄한테 그랬겠죠. 봄을 흔들어 깨우면서 야,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자빠져 있으면 안 돼. 너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가 있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여기서 이러고 나자빠져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흔들어 깨워요. 바람이. 자, 그러면 일단 다급한 사연에는 밑줄 치고 이 다급한 사연은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하는 이, 즉 시적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급한 사연을 들고 바람이 봄에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봄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우편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람이 지쳐 쓰러져 있는 봄을 막 깨웠어요.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움직여, 움직여 하면서 깨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 우리 봄이 눈을 부비면서 더디게 이제 다시 나를 향해서 온다는 거를 지금 시적 화자는 믿고 있는 거죠. 아주 더디지만 그래도 더디게 한 걸음 와서 마침내 나에게로 올 것이다. 올 것이 온다. 지금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행에서 온다 라는 똑같은 표현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온다. 이거는 무슨 어조라고 했었죠? 그렇죠. 확신에 찬 단정적인 어조. 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드시 믿는다. 너가 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었죠. 자, 그래서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그래도 아주 기다림이 오래될지라도 봄이 반드시 이렇게 더디게라도 올 것이다 라는 확신과 말하는 이의 간절함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봄이 나에게로 오는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봄이 지금 너무 더디게 오고 있고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드디어 더디게 한 발짝 힘든 걸음을 내디디면서 드디어 내 눈앞에 시적 화자 말하는 이의 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눈앞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를 바라보면 그 화사한 기운에 너무 눈이 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대요. 그리고 드디어 봄이 왔어 라고 외치고 싶은데 너무 그 반가운 나머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순간에 왜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기다리던 게 왔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막 달려가서 와라 껴안고 싶은데 너무 기다리다가 꿈에서만 볼 법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진짠가?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감정을 막 표출하기보다는 잠깐 멍 때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당장 막 소리치고 싶은데 턱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굳어서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부분, 그러니까 11번째 줄부터 11행부터 14행까지의 이걸 묶어주세요. 묶어서 요 부분에서의 그 말하는 이의 감정, 마음 상태는 어떤 거냐?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내 눈앞에 왔고 그 봄을 맞이하면서 아주 감격한 지금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감격한 감정을 좀 이렇게 이제 진정을 시키고 이게 진짜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가까스로 이 말하는 이가 두 팔을 벌려 껴안았답니다. 당연히 누굴 껴안았겠어요? 봄을 껴안았겠죠. 자, 껴안을 때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쵸? 이제 드디어 이 긴긴 기다림 끝에 봄이 왔구나. 이 긴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이 났구나.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자,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이 부분에서의 시적 화자, 즉 말하는 이의 감정은 기다림이 끝난 것에 대해 아주 기뻐서 그 봄을 껴안는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 너는 당연히 봄인데 봄, 너는 아주 멀리서부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왔구나. 자, 그러면 근데 이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하면서 약간 이 봄 자체를 예찬하고 있다라고 예찬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이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예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찬양하는 훌륭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멋진 걸 그 찬양한다라는 개념이 뭔지는 아시죠? 그 뭐 신을 찬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넌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다시 돌아왔어. 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가 끝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봄을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봄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봄은 일단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희망. 그리고 어떤 대상입니까? 그렇죠. 시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고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될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희망을 의미하면서 그 봄에 희망적인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는 다가올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이 봄이라는 이 작품 자체의 갈래는 현대시예요. 그리고 자유시, 서정시, 개인의 감정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 서정시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격은 보면은 일단 보세요. 뭐 봄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봄은 희망을 의미하는 거였죠. 전체적인 이 시의 분위기는 희망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운율은 눈에 보이는 그 리듬을 만들어내는 규칙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겉으로 드러난 규칙성이 온유를 형성하는 규칙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재율로 봐야 하고요. 당연히 소재는 봄이 될 거고 주제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망. 그 다음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의인화를 해서 어떤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봄을 희망에다가 희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 봄을 이제 봄이 너라고 하면서 의인화해서 너가 올 것이다 라고 그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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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신념에 찬 이 신념이라는 거는 믿음이죠. 어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봄,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이라는 시적 화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 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봄을 너무 계절의 의미로만 한정 지으면은 이제 뭐 겨울은 약간 시련을 의미하는 거고 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봄이라는 것을 예찬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해석이 끝나게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 안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어떤 성향을 주로 가졌고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그 시기에 맞물려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 그다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해석의 폭을 좀 넓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작가를 일단 보기 전에 이 봄의 상징적인 의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겨울은 시련과 절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봄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희망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반드시 언젠가는 겨울이 지나고 희망찬 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표현한 작품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내재적 관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작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아까 이름 나와 있었죠. 이성부 작가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1942년에 태어나셔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이게 지금 사파인데 실제 사진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착하게 생기셨죠? 네, 순박하게 생기셨어요. 자, 직업은 시인이셨고 이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었냐면 현실 참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시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현실 참여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저항을 하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 뛰어들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시의 주제로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아자 이런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사람의 감정을 울리면서 내가 이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쓴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작품으로는 뭐 전라도, 우리들의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이 이성부 시인이 현실 참여적인 내용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성부 시인이 이 당시에 현실 참여적인
내용을 담은 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까? 즉, 이성부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성부 시인의 이런 성향 자체를 고려했을 때 이 봄이라는 의미도 조금은 뭔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해두고 그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시대적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이 봄의 의미를 또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교과서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16페이지를 바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습활동 2회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좀 몇 문제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의 전개 과정이다.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오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교과서하고 똑같은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너는 봄입니다. 자, 봄이 나에게로 오는 길목이 있어요. 자, 지금 시적 화자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했어. 이렇게 자꾸 너가 온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너가 오기를 지금 시적 화자 말하는 이는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는 이가 너를 기다리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자, 계속해서 온다, 온다, 온다. 자, 너가 올 것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빈칸, 요 점점점 되어 있는 요 부분, 여기, 아이고, 잠시만요. 이 칸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까? 그렇죠. 확신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확신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런데 오긴 온다라는 건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는데 너가 오는 속도, 봄이 나에게로 오는 속도가 빨랐나요? 느렸나요? 그렇죠. 매우 더뎠어요. 말하는 이가 너가 더디게 온다고 느낀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얘는 나름대로 빨리 자기 속도대로 오고 있는데 내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 보면은 그 1분 1초가 기다리는 그 시간 1분 1초가 마치 10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내가 너무 간절하게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그냥 그 짧은 순간순간도 되게 길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도 마찬가지로 너가 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옆에 보시면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 있니? 그때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해 보래요. 자,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체감되는 그 속도가 너무 이제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애달프게 정말 애끓는 속을 태우면서 막 엄청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제 마침내 봄을 만나게 됐었죠. 자, 마침내 너를 만난 말하는 이는 눈이 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다고 했어. 이때 말하는 이의 심정은 어떨까? 자,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격스럽고 어땠습니까? 기뻤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줬잖아요. 껴안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감격스럽고 기쁨이라고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 다 되시죠? 네.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네. 다음 17페이지. 자, 다음 선생님의 말을 참고하여 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근거를 들어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어는 표면적 의미 외에도,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가치관에 비추어서 봄의 의미를 재해석해봐라. 다양하게 한번 해석해봐라. 라는 거죠. 뭐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봄이 자기가 읽었을 때 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모두 다 그 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가령 짝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짝사랑하는 사람, 짝사랑이 결국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짝사랑이 성공하는, 그래서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쌍방이 될 때, 그 시간이 되면은 엄청 그 순간이 오면 되게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무언가, 그런 것들이 다 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시 답안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짝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엄청나게 바라는 그 무언가, 소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자 마침내 나에게 왔을 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다 봄으로, 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각자 해석한 봄의 의미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그 친구들의 해석의 근거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미 친구 1이 채워져 있죠. 나는 친구 1 같은 경우는 나는 봄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이제 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너는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존재잖아.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도 하고 시련도 겪겠지만 계속 노력하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해석을 해봤어. 굉장히 타당하죠. 네,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친구 두 번째,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의 해석을 적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짝사랑, 자신의 짝사랑 경험을, 짝사랑을 했다가 그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뭐 그런 거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간절히 바랬던 뭐 어떤 소원을 이뤄냈던 경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뭐 하다못해 시험 같은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하나의 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딸은 막 놀고도 싶고 또 이제 하다가 막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서 내가 원하던 성적을 이뤄냈다. 그랬을 때의 그때의 기쁨, 이런 것들도 하나의 봄의 의미로 해석해낼 수도 있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이 느꼈던,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봄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시 답안을 하나 보여준다면 이 친구는 뭐 몸이 건강해지는 게 자신의 가장 큰 기다림이고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작년에 아팠을 때 그때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했기 때문에 나는 봄의 의미를 몸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지금 17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요. 자, 봄을 해석한 내용이 사람마다 다 같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죠. 독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관심사나 지식 수준이, 인식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나 기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3번은 요걸 좀 적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해석한 내용이 다르고 그 근거가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인식 수준, 관심, 경험 등이 다 다르고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요거 포인트 하나 잡아가도록 합시다. 네. 30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거든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서요. 3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은 봄을 감상한 후 한 학생이 쓴 비평문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유를 꿈꾸는 시 이성부의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자,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군사력을 등에 업은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던 시기였었죠. 그러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됐다고 볼 때 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시는 민주주의나 자유 역시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던 것이다. 네.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 지금 해석을 봤을 때에는 무슨 관점, 우리가 배웠던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해석 방법을 활용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문제의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비평문을 읽고 이 글을 쓴 학생이 해석한 봄의 의미와 그 근거를 찾아서 정리해보세요. 자, 학생이 해석한 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혹은 자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을 한 근거는 뭐였느냐? 시인이 이 시를 지은 1970년대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거였네요. 자,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지은 1970년대는 무슨 정권 시기? 그렇지. 독재 정권이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자유가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 상황이 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4가지의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활용한 것이다?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그렇죠. 반영론적 관점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케이? 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9페이지. 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 중에 지금 3번에 쓰인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이 봄을 해석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르라고 합니다. 뭐겠어요? 그쵸? 거기 19페이지 중간에 빈칸 있는 거.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은 뭐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느냐? 반영론적 관점, 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그렇죠.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봄을 해석하였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밑에 개념 쏙쏙 개념 정리 이거는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19페이지 2번에 있는 요 그림까지 해서 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해석을 보고 이게 반영론적 관점인지 표현론적 관점인지 그 다음에 뭐 효용론적 관점인지 내재적 관점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이 쓴 그 비평문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어떤 해석 방법을 활용해서 문학작품을 해석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봄에 관련된 진도는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 소설을 하나 볼 겁니다. 제목은 코로니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이제 우리가 배운 문학작품에 해석하는 4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6분 정도 되는데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